아이를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했지만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린 아들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판사 아저씨, 제가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놀란 판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발언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박서준 씨가 이지은 씨와 결혼했을 때 그는 작은 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긴급 수술이 필요해지면서 가게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씨는 해외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주방에 서서 프라이팬에 담긴 소스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늘과 바질 향이 갓 구운 빵 냄새와 어우러져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지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그녀는 이 음식을 무척 좋아했고 서준 씨는 그녀의 입맛이 변하지 않았기를 바랐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와인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는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지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이 꽃다발의 주급의 절반을 썼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 곧 와요? 아들 민준이가 직접 만든 플래카드를 들고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설렘으로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의 갈색 눈동자는 재회의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곧 도착할 거야, 아들. 서준 씨는 냉장고 위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는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항으로 엄마 마중 나갈 준비해야겠다. 비행기가 4시에 도착하거든. 와, 민준이는 제자리에서 펄쩍 뛰다가 하마터면 플래카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플래카드 가져갈래요. 엄마가 우리가 마중 나온 거 알 수 있게요.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아이는 마분지를 펼쳤고 서준 씨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엄마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씨 주위에는 민준이가 꽃과 하트, 그리고 새 식구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 아가, 아주 멋지구나.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서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가슴속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는 플래카드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를 더 붙일까요? 제 방에 풀이랑 반짝이 있는데. 아니야, 아들. 이대로도 충분히 멋져. 서준 씨는 가스레인지를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자, 이제 빨리 씻고 옷 갈아입어. 지난주에 샀던 그 셔츠 입어. 하얀 깃 있는 파란 셔츠 말이야. 네, 바로 그거요.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고 서준 씨는 다시 한번 주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꼬박 1년 반을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는 매일 밤 엄마 대신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려왔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는 아버지이자 동시에 어머니였습니다. 지은 씨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의사들은 그녀가 다시 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척추 골절, 다발성 외상. 하지만 그가 아내를 보낸 해외 클리닉에는 진정한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수술과 오랜 재활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재빨리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로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지친 35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일, 아들 걱정, 아내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 이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빠, 저 준비 다 됐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오며 셔츠의 마지막 단추를 잠갔습니다. 좋아, 그럼 가자. 그들은 서준 씨가 식당을 판 후에 산 낡은 차로 내려갔습니다.
새 차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지은 씨의 치료비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는 한 번에 시동이 걸렸고 고장나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준이는 쉴 새 없이 떠들었습니다. 마치 1년 반 동안 쌓인 이야기를 엄마에게 당장이라도 쏟아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빠, 엄마가 저 알아볼까요? 저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물론 알아보시지. 서준 씨는 왼쪽 차선으로 변경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엄마 아들이잖아. 저 이제 옆반 지훈이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요. 그리고 복싱도 등록했어요. 박 코치님이 제가 소질이 있대요. 지난주에는 세르게 이 형이랑 스파링해서 이겼어요. 기억나세요? 그 빨간 머리 형이요. 기억나고 말고 아들. 그리고 저 이제 아빠 도움 없이 숙제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뭐 거의 도움 없이요. 수학만 가끔 물어보고요. 읽기는 제가 반에서 제일 잘해요. 김 선생님께서 제가 제일 잘 읽는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엄마가 기뻐하실까요? 그럼 틀림없이 기뻐하실 거야. 서준 씨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은 씨의 정확한 귀국 날짜를 안 후 지난 한 달 동안 민준이는 말 그대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선물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우리 집이랑 우리 세 식구가 집 앞에 서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강아지도 그렸어요. 우리 집엔 강아지 없지만 혹시 엄마가 키우자고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돌아오시면 상의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 아가, 꼭 상의해보자. 그들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준 씨는 주차 공간을 찾아 엔진을 껐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아들. 서준 씨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 빠뜨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플래카드 있어요. 민준이가 말아놓은 마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꽃은 트렁크에서 꺼내면 되고요. 좋아. 그럼 가자. 그들은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누군가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고 누군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으며 민준이처럼 손팻말이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프랑크푸르트발 항공편 도착이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비행기 벌써 착륙했어요. 민준이가 펄쩍 뛰며 플래카드를 펼쳤습니다. 입국장 게이트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아이는 가만히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닿을 수 있는 한 가장 높이 플래카드를 치켜들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여행 가방을 든 노부부가, 그 다음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나왔습니다. 저기다! 민준이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문 앞에 지은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바퀴 달린 작은 가방을 끌고 있었고 서준 씨가 처음 보는 세련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녀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세련되어졌다고나 할까. 더 낯설게. 엄마! 엄마! 민준이는 플래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준 씨는 플래카드를 집어들고 장미 꽃다발을 든 채 뒤따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함께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짝 몸을 숙인 채 서 있었고 얼굴은 거의 무표정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녀는 마치 남의 아이를 대하듯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더 꽉 껴안았지만 돌아오는 포옹은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팔은 힘없이 몸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서준 씨가 다가가 아내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와, 여보.
그는 그녀에게 키스하려 했지만 지은 씨는 뺨을 내밀었고 키스는 형식적이고 차갑게 끝났습니다. 고마워. 그녀는 장미를 받아들었지만 향기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칙칙하고 회색빛 도시야. 서준 씨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돌려준 플래카드를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상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갈까? 지은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차는 어디에 뒀어? 주차장에. 금방 가. 서준 씨가 그녀의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출구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플래카드를 만 채 뒤따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서준 씨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비행은 어땠어? 피곤하지 않아? 괜찮았어. 지은 씨가 휴대폰을 꺼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이코노미는 너무 피곤해. 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석을 살 돈은 없었습니다. 이코노미석도 3개월 동안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지은 씨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쉬지 않고 빠르고 많이 말했습니다. 클리닉, 재활치료사,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 멋진 카페,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고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될 줄 알았어.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지만 재활을 시작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 그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슈타인 박사님은 천재야. 진짜 천재. 서준 씨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뒷좌석에 민준이도 말이 없었는데 이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지은 씨가 서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재활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한 거야?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수술비, 클리닉 비용, 항공료, 약값까지 엄청난 액수잖아. 서준 씨는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가게 팔았어. 그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안에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지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가게? 할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우리가 5년 동안 키워온 그 가게를. 우리 가게. 서준 씨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나랑 상의도 안 했어? 지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우리 가족 사업이었잖아. 당신한테 그럴 권리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했으니까. 서준 씨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며칠밖에 없었어, 지은아. 며칠. 의사들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마비된 채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 당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기적만 바라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거야. 결정? 지은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미래를 팔아버린 거야. 그 가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었어. 대출을 받거나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었잖아. 누구한테? 지은아? 서준 씨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한테? 은행은 담보 없이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리고 유일한 담보가 바로 그 가게였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당신을 구한 거라고. 구했다고? 그녀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한 달 뒤에 청구서 낼 돈도 없을 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보자. 나 일하고 있어. 우리 먹고 살 만큼은 벌어. 일한다고?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남의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이라. 축하해. 자기 가게 사장에서 고용인으로 전락했구나. 뒷좌석에 앉은 민준이가 힘겹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준 씨는 백미러로 아들이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은아, 제발.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러지 마. 민준이가 듣고 있잖아. 들으라고 해. 그녀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기억해둬.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상의 없이 내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아빠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어. 아이는 말없이 말아놓은 플래카드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남은 길은 침묵 속에서 흘렀습니다. 서준 씨는 공항으로 향할 때의 설레는 기대감이 심장 위에 무거운 돌덩이로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꾸던 귀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서준 씨는 가장 먼저 현관불을 켜고 지은 씨가 코트를 벗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복도를 훑어보았고 낡은 현관 매트와 낡은 신발장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녀가 거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신발을 벗고 양말 차림으로 서서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플래카드를 손에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가 준비한 거 보여드릴까요? 그가 소심하게 물었습니다. 나중에 민준아, 적어도 둘러볼 시간은 줘. 지은 씨는 가방을 복도 한가운데에 내버려 둔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준 씨는 가방을 들고 침실로 옮겼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여자는 1년 반 전에 치료를 위해 떠나보냈던 그 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지은 씨는 울면서 그를 껴안고 민준이에게 키스하며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낯선 집에 온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접시 옆에 플래카드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저녁 먹을 거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들, 엄마 부르고 올게. 서준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지은 씨는 창가에 서서 저녁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에는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곳, 우리 아파트가 아닌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었어. 그녀가 돌아섰고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서준 씨, 나 피곤해. 그냥 좀 앉아 있으면 안 될까? 물론이지. 하지만 민준이가 정말 기다렸어. 우리 둘 다 내가 하루 종일 준비했단 말이야. 지은 씨는 마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서준 씨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다가 뒤따라갔습니다. 주방에서는 바질과 마늘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은 축제 분위기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 촛불, 와인잔, 중앙에는 야채와 닭고기가 담긴 큰 접시, 신선한 야채 샐러드, 빵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작은 케이크까지 구워 식탁 위에 올려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와인 따라줄까? 서준 씨가 병을 들며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 술 안 마셔. 전혀? 그가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화이트 와인 좋아했잖아. 예전엔 그랬지. 그녀가 예전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많은 게 변했어, 서준 씨. 그는 병을 다시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들 사이에 앉아 의자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의 접시에 닭고기와 야채를 덜어주고 그 다음 지은 씨, 그리고 자신에게 덜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가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포크를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의 접시를 보다가 포크로 음식을 찔러보았습니다. 서준 씨는 그녀의 입술이 가느다란 선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잘못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나 기름진 거 안 먹어. 그녀가 접시를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리석은 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듯 거만하게 들렸습니다. 차라리 생선을 찌거나 야채를 굽지 그랬어. 서준 씨는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음식을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는데 그녀는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당신은 항상 이 음식을 좋아했잖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야. 그건 1년 반 전 이야기지, 서준 씨. 그녀는 주 요리를 무시하고 샐러드를 가져와 자신의 접시에 덜었습니다. 그동안 난 식단 관리를 배웠어. 클리닉에 영양사가 있었거든. 그가 내게 프로그램을 짜줬어. 기름진 거, 튀긴 거 없이 건강한 음식만 먹으라고. 몰랐어. 서준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당신이 묻지 않았으니까. 민준이는 먹는 것을 멈추고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오늘 읽기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그가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잘했네. 지은 씨가 샐러드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치님이 제 잽이 아주 좋대요.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복싱에서 쓰는 펀치예요. 저녁 먹고 보여드릴까요? 민준아, 지금은 안 돼. 나 피곤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막 돌아오셨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요.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지은 씨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피로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어른들도 자기 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야. 넌 이제 큰아이니까 이해해야 해. 계속해서 관심을 요구하면 안 돼. 서준 씨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접시만 쳐다보았습니다. 몇 초간 꼼짝 않고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축제 같은 저녁 식사는 망쳐졌습니다. 서준 씨는 맛을 느끼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그가 이날을 준비하며 가졌던 모든 기쁨과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식탁에는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는 샐러드를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나 샤워 좀 해도 될까? 그녀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실에 새 수건 있어. 그녀가 떠나자 서준 씨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그렇지? 민준이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럼 서준 씨는 자신도 믿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준 씨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접시를 싱크대에 쌓는 동안 민준이는 수건을 가져와 아빠가 씻은 깨끗한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년 반 동안 둘이서 사는데 익숙해진 것처럼 항상 하던 대로 능숙하게 일했습니다. 일을 마쳤을 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 씨는 이미 20분째 그곳에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곧 민준이가 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이제 잘 준비해. 그가 말했습니다. 이 닦고 잠옷으로 갈아입어. 엄마는요? 민준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전에 책 읽어주시나요? 서준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지은 씨가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의식이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서준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 아들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 엄마한테 물어보자. 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 씨는 아무도 맛보지 않은 케이크를 바라보며 주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은 10분 후 지은 씨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서준 씨가 본 적 없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 것이고 새하얗고 분명 비싼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이 방에서 민준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슈퍼히어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는 닦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자기 전에 책 읽어주실래요? 지은 씨가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책?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민준아, 세상에, 아들, 넌 이제 7살이야. 책 없이 혼자 잠들 때도 됐잖아. 하지만 엄마는 항상 자기 전에 책 읽어주셨잖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요. 그게 우리 전통이었잖아요. 그건 네가 어렸을 때 얘기지. 지은 씨가 그를 지나쳐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컸어. 그리고 나도 피곤해. 쉬러 갈게. 그녀는 멈춰서서 아들에게 돌아와 그의 정수리에 재빨리 키스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온기 없이. 그러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 문 앞에 서서 닫힌 침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서준 씨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껴안았습니다. 아빠.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물론 사랑하시지, 아가. 서준 씨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한 거야.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치료도 받았잖아. 힘들었을 거야. 엄마한테 시간을 좀 드리자. 알았어요. 민준이가 잠옷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읽어주실래요? 물론이지. 그들은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장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무슨 동화 읽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인어공주요. 민준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는 책을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민준이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서준 씨는 아들이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는 단어 하나, 억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안정시켰습니다. 동화가 끝나자 서준 씨는 책을 닫았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인어공주는 바다 거품이 되었을 때 행복했을까요? 글쎄 아들, 아마 자기가 한 선택이니까 행복했을 거야. 중요한 선택이었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해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해요?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처럼요. 서준 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나이답지 않게 똑똑하고 감수성이 풍부했습니다. 민준아, 가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뭘 해줬는지 바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아빠는 엄마를 위해 가게를 팔았어요? 그랬어, 아들. 그런데 엄마는 차에서 아빠한테 소리 질렀어요. 엄마는 그냥 속상해서 그러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는 아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침묵했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아가. 잘 자. 서준 씨는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고 주등을 끄고 야간등만 남겨둔 채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아직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준 씨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는 침대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이 잠들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동화책 읽어줬어. 잘했네. 그녀는 다시 잡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준 씨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셔츠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옷장에서 잠옷을 꺼냈습니다. 여보, 갑자기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응? 그는 그녀가 이제라도 따뜻하고 올바른 말을 해서 예전의 친밀감을 조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돌아섰습니다. 거실에서 자줄래? 그녀가 마치 식사 중에 소금을 달라는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 자는데 익숙해져서. 클리닉에서는 독방을 썼거든. 그리고 이 침대는 둘이 자기에는 좀 좁아. 서준 씨는 잠옷 바지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간 그는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진심이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품했습니다. 설마 싫다는 건 아니지? 거실 소파는 꽤 편하잖아. 지은아, 난 내 남편이야. 알아. 하지만 난 정말 혼자 자는데 익숙해졌어. 그게 더 편해. 집에 온 첫날 밤부터 내가 잠 못 자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알았어.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할게. 그는 자기 쪽 침대에서 베개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서준 씨, 지은 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돌아섰습니다. 문 좀 닫아줘. 꽉. 서준 씨는 나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가 부탁한 대로 꽉. 그는 거실로 가서 소파에 베개를 던지고 옷장에서 담요를 꺼냈습니다. 소파는 가운데가 푹 꺼져서 불편했습니다. 서준 씨는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함께 침실에서, 그들의 침대에서, 그들의 공동 침대에서 잤으니까요. 그는 누워서 턱까지 담요를 끌어당겼습니다. 덜 닫힌 커튼 틈으로 거리의 불빛이 새어들어와 천장에 줄무늬를 그렸습니다. 서준 씨는 그 줄무늬를 바라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1년 반 만에 얼마나 변했는지, 그녀는 차갑고 무감각하고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남편인 서준 씨가 어떻게 느끼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왔지만 그것은 집으로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낯선 사람의 방문과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옆으로 돌아 누워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벽에서는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하고 추웠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 문제나 생활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가족이 이미 무너졌고 그가 아직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목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파는 생각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회색빛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민준이를 깨워야 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뻐근한 어깨를 풀고 조용히 움직이려 애쓰며 욕실로 갔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고 있거나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찬물로 세수하며 잠과 무거운 생각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주방에서 그는 주전자를 켜고 냉장고에서 계란, 우유, 빵을 꺼냈습니다. 토스트를 곁들인 오믈렛, 간단하고 빠른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그릇에 계란을 풀고 우유, 소금, 약간의 채소를 넣어 섞은 후 프라이팬에 붓고 중불에 올렸습니다. 오믈렛이 익는 동안 그는 차를 끓이고 빵을 잘라 식탁에 버터와 잼을 놓았습니다. 자신과 민준이를 위해 2인분을 차렸습니다. 지은 씨의 몫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푹 자게 두자. 푹 자고 나면 조금이라도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서준 씨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곰인형을 껴안고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민준아, 아들,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며 곰 인형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아침 다 됐어. 서준 씨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분만요. 아이가 눈도 뜨지 않고 웅얼거렸습니다. 안 돼. 지금 일어나. 안 그러면 학교 늦어. 민준이는 마침내 눈을 뜨고 주먹으로 눈을 비비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방으로 뻗쳐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빠. 좋은 아침, 아가. 빨리 씻고 옷 입어. 주방에서 기다릴게. 10분 후 민준이가 교복을 입고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오믈렛이 담긴 접시를 보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아침 드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는 주무셔. 깨우지 말자. 서준 씨가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씹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이 뭔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아니요. 민준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아. 아이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항상 저럴까요? 어떻게? 서준 씨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숙여 자기 접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우리 얘기는 듣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셨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 씨는 일어나 식탁을 돌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말 들어봐, 아들. 엄마는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어. 정말 힘드셨을 거야. 그냥 다시 우리랑 집에 있는데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다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미소 짓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한테 시간을 좀 드리자. 얼마나요? 민준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글쎄, 하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질 거야. 그렇지? 우리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다시 우리 엄마가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민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의 책가방을 챙기는 것을 도와주고 교과서, 공책, 필통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가자. 안 그러면 정말 늦겠다. 그들은 문을 쾅 닫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 아침에는 꿈 이야기,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친구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창밖을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체육 있어? 서준 씨가 그를 깨워보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도요. 숙제는 했어? 네, 어제요. 아빠가 확인하셨잖아요. 맞다.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신호등에 멈춰 섰습니다. 서준 씨는 백미러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작고 슬퍼 보였습니다. 있잖아, 아가. 주말에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셋이서 공원에 가거나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 엄마도 가실까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가시지. 서준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는 모든 것이 나아지기를, 지은 씨가 예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내기를, 그녀가 다시 그가 사랑에 빠졌던 그 여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책가방을 메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아침이랑 동화책 고마웠어요. 천만에, 아들, 좋은 하루 보내. 아빠도요. 서준 씨는 교문 뒤로 사라지는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일터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 프로방스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유럽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50석 규모의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의 가게를 판 후 8개월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방장인 빅토르 페트로비치 씨는 까다로웠지만 공정했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준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유니폼과 모자를 썼습니다. 누구신가 했네.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곳에서 부주방장으로 일하는 키릴이 돌아보았습니다. 어제의 주인공, 어땠어? 서준 씨는 말없이 앞치마를 맸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어? 키릴이 휘파람을 불며 다가왔습니다. 알았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아직 시작하려면 30분 남았어. 그들은 직원용 안뜰로 나갔습니다. 키릴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서준 씨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 부인이랑은 잘 만났어? 키릴이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는 말을 고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별로. 우리 사이에 심연이 생긴 것 같아. 서준 씨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됐어. 무감각하고 차가워. 누군지 모르겠어, 키릴. 내가 결혼한 그 여자가 아니야. 키릴은 친구를 뜯어보며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그냥 서로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그가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1년 반 동안 해외에서 치료받았다고. 그거 엄청난 스트레스야. 사람은 변해. 변하지. 서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어제 나를 침실에서 쫓아냈어. 혼자 자는데 익숙해졌다고 하더라. 키릴, 난 내 아파트 거실 소파에서 잤어. 정말? 키릴이 담배를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웠습니다. 참나. 그녀는 네가 자기를 위해 뭘 했는지,
가게를 팔아서 치료비를 댔다는 걸 알기나 하는 거야?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한테 화를 내. 화를 낸다고? 왜? 우리 가족 사업을 자기 동의 없이 팔았다고. 공항에서 오는 차 안에서 나한테 소리 질렀어. 아들 앞에서. 키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봐, 서준. 너희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진 않지만 이건 좀 이상해. 내가 그녀를 구한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을 거라고. 알아.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안 써. 진지하게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다 설명해봐. 아마도 서준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알았어. 가자. 시작할 시간이야. 일과는 평소처럼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주문, 요리, 음식 품질 확인. 서준 씨는 자동적으로 일했습니다. 그의 손은 익숙한 움직임을 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 씨, 민준이, 그리고 앞으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근무가 끝나자 그는 아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친구 지훈이와 함께 즐겁게 차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지훈이 우리 집에 와서 놀아도 돼요? 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아들. 서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계시고 이제 막 돌아오셨잖아. 다음에 하자. 알았어요. 민준이는 친구와 작별하고 차에 탔습니다. 엄마는 일어나셨어요?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글쎄, 아가, 지금 가서 알아보자. 집에서는 침묵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지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주방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서준 씨는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요리한 흔적도 더러운 접시도 없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뭐 먹었어? 그가 거실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아직. 그녀는 잡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벌써 저녁 6시야. 그래서 뭐? 난 어른이야. 언제 먹을지는 내가 알아서 해. 민준이는 문간에 서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민준아. 그녀가 마침내 잡지에서 시선을 뗐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수학 100점 맞았어요. 잘했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포옹, 키스, 질문 등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지은 씨는 다시 잡지로 돌아갔습니다. 저 숙제하러 갈게요. 아이가 중얼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 씨는 그의 뒷모습을 보다가 아내를 보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그녀가 하품했습니다. 우리 얘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서준 씨.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가 반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 민준이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노력해봐. 그 애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지난 한 달 내내 네가 돌아온다는 얘기만 했어. 난 걔 엄마야. 지은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매 순간 걔 옆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붙어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어주고, 안아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고, 자기 전에 동화책 읽어달라는 거야. 걘 이제 동화책 읽기에는 너무 컸어. 7살이야. 혼자 잠들기에 충분히 컸다고. 서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참으려 애썼습니다. 그럼 집안일은? 하루 종일 여기 있었잖아. 저녁이라도 준비할 수 있었잖아. 지은 씨가 마침내 잡지를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온기나 이해심은 없었고 차가운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서준 씨, 난 당신 하녀가 아니야. 저녁 먹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해. 당신은 요리사잖아.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 집에 돈 벌어오고 아들 돌보고 청소하고 요리해. 당신은 뭘 하는데? 난 어제 막 병원에서 돌아왔잖아. 그녀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휠체어 신세였다는 거 잊었어?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다는 거? 잊지 않았어. 내 치료비를 대려고 우리 가게를 팔았다고. 또 그 얘기네. 그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당신은 내 동의 없이 가게를 팔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얻은 게 뭐야? 당신은 남의 레스토랑에서 푼돈 벌면서 일하고 우리는 이 좁아터진 아파트에 살고
당신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서준 씨, 가난한 삶? 내가 여기 돌아오면서 꿈꿨던 게 이런 거였을까?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넌 뭘 꿈꿨는데?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해봐, 지은아, 넌 뭘 꿈꿨어? 난 내 아내가 건강해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걸 꿈꿨어. 그게 내가 꿈꿨던 거야. 지은 씨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다른 삶을 꿈꿨어. 평범한 삶, 편안한 삶, 매 푼돈 세지 않아도 되는 삶. 해외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어. 진짜 사람들 말이야.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빈민들이 아니라 우린 빈민이 아니야. 아니라고? 그녀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아파트 좀 봐. 낡은 가구, 5년 동안 바꾸지도 않은 벽지, 낡아빠진 카펫. 이게 정상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서준 씨는 속에서 모든 것이 들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라고. 아니면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닌가? 지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방 문간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서준 씨는 즉시 부드러워져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아가. 그냥 좀 의논하고 있었어. 싸우셨잖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지은 씨는 아들을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내 방으로 가, 민준아. 어른들 얘기야. 하지만 엄마, 가라고 했어. 민준이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 아들. 괜찮을 거야. 아이는 마지못해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서준 씨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족해? 이제 우리 아들이 울잖아. 현실에 익숙해져야지. 지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동화가 아니야, 서준 씨.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좋아. 서준 씨는 고개를 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아들에게 밥을 먹여야 했고, 속에서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6개월은 악몽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서준 씨는 매일 아침 거실의 불편한 소파에서 잠을 깼습니다. 매일 저녁 민준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매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지은 씨는 어땠을까요? 지은 씨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자신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대형 무역회사에서 번역가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기업 행사, 출장, 중요한 회의를 핑계로 아예 돌아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서준 씨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스캔들, 차가운 무관심, 낯선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사는 느낌에 지쳤습니다. 민준이는 이 몇 달 동안 변했습니다. 더 조용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했으며 엄마에게 학교, 친구, 작은 성공과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모든 세상은 아빠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와 서준 씨는 더욱 가까워졌지만 그 가까움은 공통의 고통과 실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지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준 씨는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즐거웠고 웃음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이런 지은 씨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나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주방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왜 우리랑 있을 때는 저렇게 웃지 않으실까? 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거의 다 됐어. 서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제 다 풀고 먹을래? 네, 아빠. 몇 분 후 서준 씨가 식탁을 차리고 지은 씨를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그녀는 최근의 대화로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닭고기와 야채가 담긴 접시를 보았습니다. 또 닭고기네. 그녀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할 수도 있었잖아.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서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그녀는 포크를 들었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서준 씨, 나 할 얘기 있어. 듣고 있어. 애 앞에서는 말고.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는 포크를 든 채 굳었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민준아, 내 방으로 가. 서준 씨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나중에 먹어. 하지만 아빠, 가, 아들. 아이는 마지못해 일어나 주방을 나갔습니다. 서준 씨는 아이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보았습니다. 말해봐.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통보하는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서준 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직접 들었을 때 그는 가슴이 아프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해?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녀는 감정 없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가난 속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우리가 남이 되었다는 거 못 느껴? 우리는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자지도 않고 공통점도 없어. 이 일상을 왜 계속해야 해? 우리에겐 아들이 있잖아. 그래 있어. 그래서 뭐? 이미 죽은 결혼을 유지할 이유는 안 돼. 서준 씨는 일어나 주방을 서성이다가 창가에 멈춰서서 저녁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해졌어?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나는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편안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더 이상 모든 것에 아끼고 싶지 않아. 낡은 옷을 입고 소고기 살 돈이 없어서 일주일에 5번씩 닭고기를 먹고 싶지 않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있어. 알아. 그리고 그건 당신 탓이 아니야.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서준 씨. 그냥 우리 둘이 원하는 게 다른 것뿐이야. 난 살고 싶어, 생존이 아니라. 서준 씨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게?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혼을 어떻게 견딜까? 견딜 거야. 지은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적응해.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진다고. 서준 씨가 씁쓸하게 반복했습니다. 넌 걔를 마치 새로운 집에 옮겨놓으면 익숙해질 애완동물처럼 얘기하는구나. 과장하지 마. 과장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야. 7살이라고. 널 사랑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넌 그냥 걔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야. 걔 세상은 이미 무너졌어. 지윤 씨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민준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봐. 우리 싸움을 보고 긴장감을 느껴. 이 연극을 계속하는 것보다 이혼이 더 정직할 거야. 그리고 다음은 서준 씨가 물었습니다. 이혼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걘 나랑 살 거야. 그녀는 마치 식료품 구매를 의논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나에겐 보수가 좋은 직업이 있어. 월급도 괜찮고 보너스도 있고 민준이에게 평범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어. 당신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녀가 코웃음을 치며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잠깐만. 서준 씨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한 짓을 보고도 내가 그냥 아들을 너한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해? 넌 걔랑 대화도 안 하고 걔 삶에 관심도 없잖아. 난 걔 엄마야. 지은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항상 엄마 편이야. 너도 알잖아. 알아. 하지만 난 싸울 거야. 싸워봐.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변할 거야. 나에겐 좋은 직업,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너한테는? 넌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이잖아. 법원이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거라고 생각해? 서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법적으로, 통계적으로 법원은 거의 항상 아이들을 엄마와 함께 두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가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이에게 진정한 부모였고 돌보고 사랑하고 키웠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가 엄마가 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내일 서류 정리 시작할게. 원하면 변호사 고용해.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아파트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빽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 씨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고 거의 무서운 공허함이었습니다. 아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방 문간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는 거 싫어요. 그가 흐느끼며 아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들을 붙잡아 꼭 껴안았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셔츠를 손으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도 싫어 아들. 서준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게 더 나을 거야. 더 낫다고요? 민준이가 물러서서 눈물 너머로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너도 보잖아, 아가. 엄마랑 아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 너무 달라졌어. 하지만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예전처럼은 이제 안 돼. 서준 씨가 조용히 아들을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내 말 들어봐. 가끔 어른들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야. 우리 둘 다 널 사랑해. 그냥 서로를 사랑할 수 없을 뿐이야. 저는 누구랑 살아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저더러 자기랑 살 거라고 했어요. 응,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서준 씨는 이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법원은 보통 아이들을 엄마랑 같이 살게 해. 하지만 엄마랑 살기 싫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저랑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아빠. 엄마랑 따로 살기 싫어요. 민준이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미 익숙해졌어요. 제 방도 좋고 이 아파트도 좋아요. 여기 제 물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 책, 제 장난감들. 떠나기 싫어요. 서준 씨는 아들을 껴안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흐느낌에 몸을 떨었고 서준 씨의 심장은 매 흐느낌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방에 계속 있을 거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서준 씨가 물러서서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네가 여기 내 방, 내 아파트에 계속 있도록 할게. 약속해. 하지만 어떻게? 서준 씨는 일어나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하고 고통스럽지만 유일하게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이사 갈게. 그가 말했습니다. 너랑 엄마한테 아파트를 남겨두고 월세방을 구할게. 그러면 엄마가 널 데려갈 수 없을 거야. 넌 여기 남게 될 거야. 하지만 아빠는 멀리 있을 거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 멀지는 않아. 매일 널 데리러 학교에 갈게. 주말에는 같이 보낼 거고. 난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아, 아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서준 씨는 다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항상. 그들은 주방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그의 호흡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서준 씨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도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가족에 대한 마지막 환상, 남은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준이가 자신의 집, 익숙한 환경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 씨는 월세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거의 없었고
부주방장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했는데 이제는 월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하지만 쌌습니다. 그는 모든 저축을 털어 1년 치월세를 미리 내고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그를 도왔습니다. 아빠, 이 사진도 가져가실 거예요? 민준이가 사진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5년 전 바다에서 찍은 새 식구의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웃고 있었고 민준이는 서준 씨의 어깨에 올라타 있었고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아들, 서준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가져. 우리가 어땠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행복했던 때요? 행복했던 때. 지은 씨는 늦은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상자들과 마지막 짐을 싸는 서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는 너랑 민준이한테 남겨둘게. 그게 걔한테 더 편할 거야. 지은 씨는 정보를 소화하며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너한테가 아니라 민준이한테. 민준이가 자기 방, 익숙한 환경에 남을 수 있도록 아파트를 주는 거야. 넌 그냥 걔랑 같이 여기서 살면 돼. 참 고결하시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는 거네. 아들을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서준 씨가 마침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어서 지은 씨는 한 걸음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거야. 너랑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잘 지내도록 싸우는 거야. 그러기 위해 내가 떠나야 한다면 떠날게. 그는 마지막 상자를 닫고 손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머지 짐 가지러 올게. 네가 찾던 걸 찾았기를 바랄게. 그는 상자를 들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민준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곰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고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응, 아가. 하지만 내일 학교 데리러 올 거고 주말에는 공원에 갈 거야. 알았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준 씨는 상자를 내려놓고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아들. 세상에서 제일. 저도 사랑해요, 아빠. 서준 씨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한 달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서준 씨는 외곽의 월세 원룸에서 살며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민준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저녁을 함께 보내고 숙제를 도와준 다음 이제 지은 씨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아파트로 다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더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가끔 서준 씨는 아들의 팔에서 멍을 발견했지만 물어보면 민준이는 시선을 피하며 넘어졌거나 문에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서준 씨는 믿지 않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지방법원 건물은 회색 벽과 서류 냄새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서준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갔고 복도에는 이미 지은 씨가 말끔한 검은색 정장에 새로운 헤어스타일, 비싼 가방을 든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민준이가 아빠에게 바싹 붙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아들. 다 잘 될 거야. 서준 씨는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지은 씨의 변호사인 키 큰 남자가 비싼 정장을 입고 서류를 보여주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에게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은 씨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새로운 직업, 안정적인 수입, 아들에게 괜찮은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통계와 법률을 인용하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준 씨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을 때 그는 단순하고 진심 어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혼자서 아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동화책을 읽어주고 아침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와 함께 남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빠에게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불안정하고 월세방에 살고 있으며 어머니는 좋은 직업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이의 이익을 위해 아이의 이익은 돈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서준 씨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박서준 씨, 법정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판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서류로 돌아가 무언가 메모했습니다. 서준 씨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와 함께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싸웠던 모든 것,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바로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법정 문간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아이는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판사 아저씨, 제가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판사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용감한 아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얘야. 이름이 뭐니? 민준이에요. 박민준. 그래, 민준아.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아이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그가 말을 시작했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계속 소리 지르고 때려요. 학교에서 데리러 오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가끔은 아빠가 오실 때까지 2시간 동안이나 기다려요. 서준 씨는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사고 났던 날 어떤 아저씨랑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저를 집에 혼자 두고 그 아저씨랑 나갔던 거 기억나요? 저는 아주 어렸어요. 무서웠어요. 서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해져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판사님, 이건 순전히 조작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계속 말해봐, 민준아. 아이는 눈물을 닦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옆집 이모가 오셨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저를 이모한테 맡기고 간 줄 아셨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울어서 이모가 직접 오신 거예요. 서준 씨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어린 아들을 5살짜리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애인과 놀러 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엄마한테는 계속 다른 아저씨들이 와요. 저를 방에 가두고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제가 소리 지르고 문을 두드려도 듣지 않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지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변호할 거리를 찾으려는 듯 무언가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려가고 싶어 해요. 민준이가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누구랑 전화하면서 여기에는 돈 많은 남자가 없으니까 여기서 떠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서준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그가 아이를 껴안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무서웠어요. 민준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면 아빠가 아주 멀리 가버려서 다시는 못 볼 거라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야. 지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꼬마 녀석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판사님 보시다시피 이건 순전히 조작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저한테 반항하도록 조종한 거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전혀 다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의 냉담함은 없었고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지은 씨,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증언을 기록하고 어머니의 양육 환경에 대한 아동보호기관의 조사를 지시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판사는 다시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얘야. 넌 아주 용감하구나. 그는 펜을 들어 무언가 적은 다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상황과 법원이 의견을 고려하는 연령에 도달한 아이의 의견을 참작하여 저는 제 결정을 재검토합니다.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동보호기관의 감독하에 한 달에 2번 아들을 만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준이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서준 씨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을 꼭 껴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법정을 나올 때 서준 씨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족해? 서준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지은 씨가 복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나한테 반항하도록 조종한 거야.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울보나 키워놓고 행복해? 사내 자식은 사내답게 커야지. 마마보이처럼 크면 안 돼. 꼭 사내야. 서준 씨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지만 지은 씨가 길을 막았습니다. 이제 어쩔 건데? 어디로 갈 건데? 내 그 비참한 외곽 원룸으로? 아니, 서준 씨가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거야. 우리 아파트로. 뭐라고?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잘 들어. 넌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넌 그 삶에, 사치에, 부자 남자들에게 익숙해졌잖아. 여기는 모든 게 달라. 그리고 아파트. 민준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자기 방, 자기 물건들이 있거든. 그래서 네가 나가야 할 거야.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나를 쫓아내는 거야? 그녀가 비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 알잖아. 고액 연봉 직장을 구했다고 했잖아. 서준 씨가 경멸하는 눈으로 전철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집을 구하든가 아니면 손님이 줄었나? 지은 씨는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이 있는 집에 내 남자들을 데려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어? 그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에 가두고 혼자 내버려 두고 때리고. 그는 민준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카페에 있는 동안 내 짐 챙겨서 나갈 시간은 몇 시간 줄게. 열쇠는 현관에 두고 문은 닫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지은 씨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준 씨는 이미 아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살은 밝게 빛났고 공기는 유난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카페 가는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승리를 축하해야지. 그들은 차에 타서 근처의 작은 카페로 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견과류와 초콜릿이 듬뿍 들어간 큰 서빙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새 친구 생겼어요. 그가 숟가락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코스티아예요. 걔도 복싱 좋아해요. 우리 같이 훈련 다니기로 했어요. 정말 잘 됐다 아들. 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이 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학교, 친구, 여름 방학 계획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 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 장은 닫혔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기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쪽지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서준 씨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침실에는 지은 씨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불렀습니다. 서준 씨는 그에게 갔습니다. 아이는 고민형을 껴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엄마 없이 자라게 해서. 서준 씨는 시선을 내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를 껴안고 꼭 붙었습니다. 아빠,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린 잘 해낼 거예요. 그럼 서준 씨가 아들의 정수리에 키스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틀림없이 잘 해낼 거야. 그렇게 그들은 둘이서 계속 살았습니다. 세상에 맞서는 아버지와 아들. 지은 씨는 어땠을까요? 지은 씨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부자 애인을 찾아 다른 도시로 이사 갔고 자신이 낳은 아들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